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지옥 같은 순간을 맛보고 또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되돌려준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보려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건 그때의 제 기분이 참으로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복수를 마치고 나서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어떨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속이 후련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 저에게 유일하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이야기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남편 자랑을 조금만 해도 괜찮으실까요? 제 남편은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정말 저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저에게 잘 해주었었어요. 남편의 모습은 뭐랄까, 정말 눈에 저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가식이 섞여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애인에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눈에 나만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남편이랑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거의 다 제가 챙김을 받기만 했었지 남편을 챙긴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챙기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잘 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대부분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시기가 어쩌면 조금 늦은 시기라면 늦은 시기였어요. 제 나이 37에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도 전 연애를 쭉 해오긴 했었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제가 조금 공주가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어요. 다른 자식들은 안 그랬겠냐마는 저는 유독 저희 부모님 품 안에서 정말 아픔 한 번 없이 좌절 한 번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기업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었어요. 임원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성실 근무로 유명하셨었죠. 회사 일이 바쁠 땐 휴가도 반납하시고 일을 하셨었고요. 주말에도 출장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가정에 충실하셨어요. 그만큼 엄마의 내조도 대단하셨죠. 무남동녀 자식이 저 하나뿐이셨거든요. 엄마는 몸이 꽤 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연약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늘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우리 엄마를 챙겨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고지순한 해바라기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엄마 옆을 맴돌던 아버지는 결국 엄마와 결혼에 성공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고생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엄마만큼은 호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아버지께서는 대기업에 들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성실하게 일을 한 덕분에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임원은 아니었지만 임원급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셨고 연봉도 높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일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으셨죠.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쭉 보고 자랐으니까 다른 집 아빠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엄마 집안일 하는 게 힘들까 봐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늘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를 버리고 정리하는 일은 항상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집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알았죠.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엄마의 건강이 조금 더 나빠져서 집안의 일을 도와주러 오시는 이모님도 오셨었는데 친구들은 이 부분을 정말 부러워했었어요. 제가 대학을 가서도 일을 하러 오시는 이모님은 꾸준히 찾아와 주셨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일을 그만두셨어요. 아무튼 제가 너무 자랑을 하느라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공주님처럼 자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다고 말을 할 정도로 굳은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저에게 매번 양공주라고 불렀어요. 제 성이 양씨거든요. 저는 제 삶의 최종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엄마한테 하시는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엄마가요. 어떻게 저런 남자를 딱 골라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어릴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더 넓은 시야에서 보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따지지 말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연애를 해도 길게 못하고 또 결혼 생각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아유, 우리 미래는 진짜 큰일이야. 양미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남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고를래? 마음 맞고 성실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눈이 너무 높아서 탈이라니까. 엄마, 내가 아무나 만나서 고생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서 나도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뭐 아빠를 고르고 고르다가 만난 줄 알아? 네 아빠가 국민학교 때부터 엄마 좋다고 졸졸 쫓아다녔다. 그 지고지순한 마음에 반해서 결혼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지. 나랑 결혼하고 내가 내조를 잘해서 네 아빠가 그렇게 잘 된 것일 수도 있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니까. 그것도 아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나 먹히는 일인 거지. 아이, 몰라. 알아서 남자 만나서 결혼할 테니까 엄마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은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나이 35살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게 된 것이었어요. 정년 퇴직을 하시고 산에 다니시면서 취미 생활도 즐기시고 또 엄마랑 여행도 다니시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좋다고 껄껄 웃으셨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때 제일 먼저 놀라셨던 건 저희 엄마였어요. 늘 항상 든든하게 옆에 있어 주었던 벗이자 남편이자 기둥이었던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병간호를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본인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어서 그러셨나 봐요. 저에게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도 잘 챙기고 가정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강제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조금 오바를 보태자면 10대 번의 선자리 끝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마 1년 조금 안 되게 선자리에 쭉 나갔었으니까 10대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제가 선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거라는 열정 마음 같은 것이 완전히 꺾였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선자리에 재미도 없었고 또 선자리에서 이상형을 만나는 것은 무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왕자님처럼 딱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딱 봤을 땐 그럭저럭 눈, 코, 입은 제자리에 잘 붙어있게 생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호감이 한눈에 확 가는 얼굴도 아니긴 했지만 평범한 사람치고는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자리에 여러 번 나가다 보니까 얼굴에 지저분하게 수염을 덜 깎은 사람부터 눈곱이 달린 사람, 머리 손질을 하지 않아서 덥수룩한 사람, 아주 별의별 사람을 다 봤거든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선자리에 그렇게 나올 정도면 평소에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죠. 아무튼 남편은 그런 부류와는 달랐습니다. 거기다가 기본 매너도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니 대충 서로의 스펙도 알고 있었고 집안의 재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남편네 집안은 평범했지만 남편이 작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어요. 저는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가늘고 길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했지만 사업이 그래도 크지 않아서 빚을 엄청나게 떠안을 문제도 없을 거라고 했고 나름 직장인이 버는 것만큼은 벌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선자리에 나가는 것에 오케이를 했던 것도 있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뒤에 걱정이 워낙 많아지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선자리에 10대번을 나가다 보니까 점점 눈이라는 게 낮춰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서 3번 정도 데이트를 했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 같은 구석들이 보이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항상 의자를 빼주면서 제가 앉는 걸 보고 나서야 앉는 매너를 갖췄고 차에 타고 내릴 때도 항상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부담스러워 하지 말라고 했죠. 간혹 가다가 열어주는 이벤트들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를 하러 나갔을 때 뜬금없이 꽃다발을 안겨준다던가 하는 일 말이죠. 소소하게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기도 했었고 늘 항상 간식을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언제 배고플지 모른다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소소한 배려가 어느 날부터 저에 대한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37살에 만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임자를 만났다면서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축복이라고 했어요. 저랑 친한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은 사람은 같이 살면서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라며 은근히 저를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오래 하고 한국에 들어와 의류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비혼주의자였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결혼을 해봐야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보단 실이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부모님께도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일찌감치 선언을 한 친구였죠. 저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에 정말 친했습니다. 야, 남자 속은 모르는 거 알지? 지금은 네가 가진 것에 혹해서 그럴 수도 있어. 너희 집에 현금 재산 조금 넉넉하게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며? 연애도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꾸며진 모습에 혹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미래야, 너한테만 그러는 건지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건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암튼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하는 하는데 언제든지 이상하고 힘든 일 생기면 나한테 달려와. 알았지? 정은이는 늘 걱정이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제 남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저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며 두둔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저만 생각해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제 남편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기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은이가 제 남편의 흉을 본다고 해서 그게 짜증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정은이라면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겠거니 하는 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은이만 빼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고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오히려 몸이 약한 편이었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강하신 편이셨거든요. 운동도 좋아하셨었고 술도 가끔 드시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자주 드시는 편도 아니었어요. 담배도 전혀 태우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사람 몸이라는 게 건전지 같은 것인가 봐요.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노후에 쓸 에너지가 없으셨나 봐요. 엄마는 하염없이 우셨고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했어요. 제가 마음 놓고 슬퍼해야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엄마가 하도 슬퍼하시니까 저까지 엄마를 붙잡고 울고불고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울 시간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게 모든 걸 다 짊어질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나눌 테니까 당신은 내 품에 안겨서 울어도 돼.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아버지 장례식 당신이 없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야. 남편은 모든 일에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엄마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남편이 정말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다 밟아주었기에 조금은 빠르게 또 쉽게 준비를 할 수 있었죠. 마지막 발인을 하는 날까지 든든하게 영정사진을 들어준 사위는 든든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엄마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도 남편이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봐 주었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은 더욱 더 저와 엄마를 챙겨주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저희 엄마를 자주 찾아가기도 했고 또 전화도 자주 드리면서 외로울 틈을 만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사업이 그럭저럭 웬만한 회사원만큼 벌어오는 것만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가 불경기이기도 했고 남편의 사업 수완이 그렇게 좋은 편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디자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직장에 속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주 일이 없을 땐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의지를 하는 편이었는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서로 나리선말들이 살짝씩 오가게 되었었죠. 물론 너도 돈을 못 벌면서 왜 남편에게 그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적어도 할 말이 있었어요. 남편의 집안, 그러니까 시댁은 가진 재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도 할 말이 꽤 있는데 처음에 선자리에 나갈 때 상대 집안도 저희 집안이랑 비슷한 실정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 돈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매매인 줄 알았던 시댁이 전세였고 결혼한 지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해 있을 때 전세가 만기가 되었다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서 전세 자금을 보태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하시기까지 했었어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들었던 시댁의 상황과 실정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셨던 것처럼 저희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왠지 사정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정말 헌신적이고 완벽한 남자였지만 사업은 잘 하지 못했고 돈 관리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더 황당했었던 것은 저에게 벌어오는 돈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 후 3년 차에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이 휘청거리다가 자리를 잡았음에도 저에게 계속 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시댁에 돈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아니, 속일 게 따로 있지. 월급을 속이면서 지금 시댁에 돈을 가져다 준 거야?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어디가 덧나서. 내가 우리 집에 돈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내가 집안 형편을 속였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잖아, 당신은. 속인 거 맞잖아. 나는 당신이 자꾸 돈 문제로 내 속을 썩일 때마다 힘들어. 속인 게 맞다고? 그럼 당신은 내 집안 형편이 지금처럼 조금 안 좋다는 걸 알았으면 뭐 나랑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란 뜻이야?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았던 거야. 당신 배경 그런 거 다 몰라도 당신이어서 좋았던 건데 당신은 나에게 너무한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저도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 돈 문제 빼고는 남편과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념일마다 꼬박꼬박 이벤트를 열어주는 사람이었고 기념일이 아닐 때에도 저에게 줄 꽃다발을 사들고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했을 땐 매일 저희 태아에게 말을 걸어주고 책을 읽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도 시련이라는 게 있었으니 제가 임신 6개월 차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저희 아이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치 못했습니다. 임신 중기였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의사의 말에 태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을 한 이후에 제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저희 아이의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6개월 차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저희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의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잘못된 거라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저는 결국 아이를 그렇게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우울증까지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매일매일을 울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저를 보고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시며 제 아픔을 지켜만 보고 계실 때 저에게 힘을 준 것은 정근이와 남편이었습니다. 정은이야 저와 피와 살을 나눈 친구라지만 남편 역시 저처럼 아이를 잃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저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처럼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오롯이 기대버릴 수 있었죠.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되는 거라고, 몸이 좀 괜찮아지면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시댁에서는 그런 저를 보고 공주님이라 흉을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큰 시집살이도 한 번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린 뒤 남편이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라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호텔까지 잡아주어서 가깝게 홍콩에 놀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니까 나름 또 후를 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제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땅을 스스로 파고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삐걱거림도 존재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인꼬 부부였지만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셨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면 된다고. 제 나이가 40이 되었지만 아이는 어떻게든 다시 가지면 될 거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험관 시술까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아이는 잘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저를 보면 꼭 안아주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 아이가 꼭 있어야만 완벽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요즘 당신 사업도 힘들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나를 늘 챙겨줘서 말이야. 자업 이야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아니다. 내가 염치 없이 장모님께 부탁을 드리긴 좀 그렇지. 남편은 은근슬쩍 저희 엄마한테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이기도 하고 우리 엄마의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을 하긴 했었지만 남편이 이렇게나 의지가 되는 사람인데 부부 사이에 너무 칼같이 거절하는 것도 좀 그래서 엄마께 말씀을 드렸고 사업 자금의 일부를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잘 챙겨주며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은이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40 초반에 시험관 시술을 하다가 조금 쉬기로 결정을 내렸었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엄마의 도움으로 다시 투자를 받고 재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투자금이 들어오니 남편이 할 일이 많다면서 주말에도 사업장에 나가기도 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고 밤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죠. 아이가 없으니 우리 두 사람이 노후까지 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노력한다고 했을 때였죠. 저는 보통 집에서 외주일 들어온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는 시험관 시술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라 일도 많이 받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정은이가 뜬금없이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길래
집 앞 카페에서 정근이를 만났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아이, 무슨 일인데 너 얼굴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그래? 정은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네가 상처를 받지 않을지 모르겠다. 내가 얼마 전에 이상한 걸 봐서 말이야. 이걸 말로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너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 이 사진 좀 봐볼래? 정은이가 휴대폰을 내밀길래 사진을 봤는데 대리석으로 잘 꾸며진 건물 내부 배경이었는데 멀리서 찍은 듯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찍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보니까 그 남자가 저희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놀라웠어요. 정은이가 우리 남편을 어디서 만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에 나올 정은이의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어? 우리 남편이네? 아니, 우리 남편을 어디서 봤어? 이 봤으면 인사를 하지 왜 몰래 사진을 찍고 그랬어? 거기 호텔이야, 호텔. 지금 네 남편이 걸어가는 쪽은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쪽이고. 아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네 남편에게 인사를 하겠니? 네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은아. 아니, 우리 남편이 왜 바람을 피워? 나야 모르지. 남자가 다 그런 동물 아니겠어? 지들끼리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반찬도 먹어야지 하는 사람들인데. 정 못 믿겠으면 사진 보내줄 테니까 네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너 생각 잘해. 바람이면 이거 바로 이혼해야 한다고. 알겠어? 정은이의 말에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도 헌신적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남편인데 그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저에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고 결혼 5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제 옆에 있어주는 남편인데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한테는 또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바람을 피우면 행동에서 티가 나거나 저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이 느껴져야 하는 법인데 남편에게서는 정말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남편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남편에게 화를 낼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는 건지 정은이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이 아닐 수가 없다고 너무나도 다정해 보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장소 자체도 호텔이었잖아요. 정은이가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두근 거리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팔짱을 떡하니 끼고 집에 들어온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시선을 준 것뿐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노려보는 것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그렇게 나를 쳐다봐?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어제 화장실 청소도 해둔 것 같은데. 당신 호텔에 갔어? 그것도 여자랑? 아이,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여자랑 호텔에 가? 여보, 꿈 꿨어? 아니면 무슨 불륜 프로그램이라도 본 거야? 이 사진 봐봐, 당신이잖아. 정은이가 그러는데 호텔 로비에서 당신을 봤대. 그리고 그 여자랑 객실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하던데? 당신 정말 바람 피워? 야, 진짜 우연히 대단하네. 아니, 어떻게 여기서 딱 나를 발견했대? 난 또 무슨 소리라고. 능청스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딱 제대로 말을 하란 말이야. 이 여자 뭔데? 정말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야,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거래처 사람이야. 이번에 나랑 계약할 사람인데 부산에 공장이 있어서 여기에 뭐 지낼 곳이 없으니까 1박 출장 온 김에 내가 호텔 잡아드린 거야.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거든.
내 이름으로 객실 예약을 해두는 바람에 내가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배웅하고 내려온 거야. 아니 나 바로 내려왔는데 나오는 건 못 봤대.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그럼 정말 거래처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무슨 회사원이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다녀. 출장이기도 하고 회사를 대표해서 나랑 만나는 거니까 신경을 좀 쓰긴 했겠지. 아 근데 정은 씨도 너무하다. 말을 해줄 거면 내가 바로 나왔는데 거기까지 좀 보고 이야기해주지. 괜히 바람 피운다고 오해를 받았잖아. 정 그렇게 의심되면 내 휴대폰이라도 보여줄까? 남편은 옷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내밀었어요. 솔직히 저도 의부증에 걸린 느낌이라 휴대폰을 훔쳐보거나 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했었던 상황이니만큼 남편이 내미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온 것부터 전화 목록까지 싹 다 뒤지는데 정말 저희 가족 시댁 식구들, 제가 아는 친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래처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메시지도 하나하나 다 뒤져봤는데 의심이 될 만한 연락이 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어깨 당당하게 펴고서는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기 마련인데 남편에게서는 그런 찝찝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말았죠. 아, 여보 미안해. 내가 정은이 말만 믿고 의심을 했나 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네. 정은 씨한테 좀 실망인걸? 어떻게 나를 바람이나 피우는 놈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지 말이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은 씨는 당신에게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 같아.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바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쏙 빼놓고 이런 사진이나 찍어서 괜히 우리 부부를 오해하게 만들고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정은 씨랑 거리를 좀 두는 건 어때? 당신이 바로 나온 걸 정은이가 못 봤나 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바로 내려왔거든?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한 상황이면 바로 내려온 나를 못 봤을 리가 있겠어? 나 같아도 신경이 쓰여서 엘베 쪽만 바라봤을 것 같은데 말이야. 정은 씨가 그냥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남편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맞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정은이는 물론 제 걱정을 한 것이겠지만 은근히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유일하게 남편이 가식을 떠는 것 같다면서 쎄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결같이 몇 년 동안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은이와 거리를 좀 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신이 약해져 있는 저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거죠. 남편의 연락처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증거조차 정근이가 준 그 사진 한 장이 전부였기 때문에 제가 억측을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죄책감이 들 정도였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서운하다는 식으로 투정을 부렸고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마음이 풀릴지 고민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이 제일 필요한 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인 것 같아서 아주 조금이지만 남편을 위해 제가 모아두었던 통장 하나를 깨서 남편에게 사과의 의미로 전달했죠. 남편은 돈을 받고 고마워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저희 부부를 위한 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비상금 털어서 남편을 도와주고 난 뒤에 평온할 줄 알았던 제 일상에 제대로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엄마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셨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엄마의 건강을 챙기셨었는데 제가 시험관하고 남편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없으면서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던 거죠. 엄마가 결국 쓰러지셨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폐에 물이 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폐에 섬유종인지 뭔지가 생기면서 점점 호흡하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신장 기능도 거의 다 떨어져 버렸고 이러다가 신부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만 보면 섬뜩한 병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실감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하염없이 엄마 병실 앞을 지키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와서는 의사에게 상황을 물어보더라고요.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정말 우리 엄마가 심각하구나, 곧 아버지의 옆으로 떠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감이라는 게 없다가도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원래부터 약했던 우리 엄마니까 단순하게 입원을 하고 며칠 뒤면 괜찮아져서 퇴원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숨을 쉬는 것을 버거워하셨고 힘겹게 콧줄을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하셨었거든요.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던 거 아니야? 들어가서 좀 쉬어. 장모님은 내가 남아서 보고 있을게. 엄마가 아픈데 어떻게 그래. 당신은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 병원에서 출근하는 거 쉬운 일 아닐 텐데 먼저 들어가. 아니야, 당신이 이러다가 먼저 쓰러지겠어 정말. 내가 장모님 옆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쉬어. 남편이 저에게 당장 들어가서 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배려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병간호를 한다고 밤을 지새우겠다고 말을 하는 게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피곤함 대신 남의 피곤함을 챙기겠어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집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쉼없이 병간호를 달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 단잠에 빠져서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의 호흡이 불안정하다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오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남편이 자리에 있을 텐데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채로 병원으로 그 새벽에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가 금방 안정이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편이 있는데 왜 저에게 전화를 했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병실에서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서 왜 자고 있어? 언제 왔어? 어디 갔다 온 거야? 당신이 엄마를 지켜보겠다고 해놓고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전화 온 걸 몰랐어. 미안해. 나 저기 탕비실에서 자고 있었어. 너무 피곤해서. 난 오늘 출근도 해야 하고.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푹 자버린 것 같다고 밤사이에 무슨 일 있었냐고 석고대죄를 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짠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본인도 피곤해 죽으려는데 오로지 저 하나만 생각해서 병원에서 출근을 하겠다고 말을 했을 테니 미안했어요. 저는 앞으로 제가 병원에 있을 테니 남편 보고 집에서 푹 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혹시 카드를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오늘 지갑을 안 들고 왔는데 병원에서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네? 아니면 내가 집에 갔다 와야 해서. 당신이 퇴근 후에 병원으로 잠깐만 들러줄 수 있을까? 벌써 병원비 중간정산을 해야 할 때가 왔나? 나도 이번에 카드 한도가 가능할지 모르겠네. 내가 돈을 적게 쓰려고 한도를 줄여놨거든. 그 병원비 말인데 우리가 전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장모님께서 또 1인실에 계셔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서. 그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모아둔 돈도 있고 또 보험금도 나올 거 있어서 정산 받을 수 있대.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아직 서류 다 챙기지 못했는데 이 서류만 다 내도 우리가 낸 병원비에서 80%는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장모님 보험이 있으셨어? 하긴 요즘 보험 없는 사람이 없지. 어디 보험인데? 내 친구가 보험하는데 보장 내용 괜찮은지 좀 알아볼게. 저는 남편에게 보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주었죠.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려주어도 괜찮았어요. 남편은 진단 코드도 유리하게 받으면 보험금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죠.
든든한 친구가 있는 덕분에 저희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남편의 친구에게도 고마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당연히 챙겨야 하는 일이라면서 안심하라는 듯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엄마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남편이 외부에서 음식을 포장도 해왔어요. 신장이 좋지 않았기에 저염 음식으로 준비를 했다면서 제가 먹을 음식 따로 엄마가 드실 음식을 따로 포장해왔죠. 저는 병원에서 주는 환자식을 엄마가 계속 거부를 하셨었는데 남편이 사온 음식은 맛있다며 드시는 걸 보면서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그런 행동이 아니었으면 저희 엄마가 마지막까지 드시고 싶은 음식 하나 제대로 드시지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도 저염 음식이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잠이 들려던 찰나 엄마의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발작은 몇 번 지켜봤지만 볼 때마다 적응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버텼을 텐데 이상하게 엄마가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1시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이 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엄마가 위험한 것 같다고 말을 하니 남편이 당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응급처치를 받고 약을 새로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발작이 멎질 않았고 계속해서 심장 박동수가 들쑥날쑥 날뛰었어요. 곧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그때 삐 하는 소리와 엄마의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의사가 달려오고 중환자실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의사가 이런저런 기계들을 가지고 와 엄마 몸에 주렁주렁 달고 난리를 치는데도 엄마는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좀 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를 하겠다는 거야. 보험하는 친구 있잖아. 걔가 상조회사랑도 잘 알아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물어보려고. 의사가 그러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다네. 저는 정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면 남편에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보고 차라리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라고 내쫓고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의사가 이제 보호자도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에게 나가서 유리창 밖에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 옆에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찾아 헤매이는데 복도 끝에 있는 기둥 쪽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말 다 하고 나왔는데 왜 전화를 해서 사람 놀래키고 그래. 얌전히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자는 너 두고 먼저 나온 건 미안한데 나도 끝까지 제대로 연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곧 뒤진다고 했다고. 의사가 그랬다니까. 곧 뒤질 거라니까 유산만 받고 이혼할게. 알잖아. 보험금 나올 거 어마어마한 거. 사업 핑계로 돈 뜯어내고 이혼하면 장땡이야.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데 남편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깔깔거리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마치 같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런 벽을 허물어버린 것은 제 뒤에서 달려온 의사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여기 계셨군요.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이 수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도 놀라서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자신의 치부를 전부 들킨 듯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산만 받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으니 정말 정은이의 말대로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죠.
남편이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황급히 숨기려는데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케이스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하얀색 휴대폰을 썼는데 그 휴대폰은 파란색이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죠. 남편이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 틈을 타 휴대폰을 들었더니 아직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더라고요. 화면에 떠 있는 우리 애기라는 네 글자, 그리고 그 뒤에 붙은 하트까지. 남편의 내연녀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죠. 남편은 휴대폰을 2개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휴대폰 2개로 티가 나지 않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자분, 여기 오셔서 이 결과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저희도 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발작의 원인이 급성 심부전 증상이 심각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환자분 몸에서 특정 약물 성분이 계속 검출됩니다. 보호자분, 혹시 환자분이 평소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뇨. 엄마가 신장이 약하다는 얘기를 듣고 짠 음식이라던가 특정 약물은 피했었어요. 몇 번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주간 고염분 식품과 특정 한약 성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이런 음식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약이라고요? 한약은 드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친정엄마를 위해서 직접 끓였다는 차였어요. 저도 집에서 보리차를 끓여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남편이 엄마 들이라며 구수하게 차를 우린 물이라고 매번 보온병에 물을 싸주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그게 약초를 달인 물이었다면 의사가 말을 했던 특정 성분이 검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난 거죠. 거기다가 남편이 포장해온 음식들도 떠올랐어요. 저염 음식이라고 주었던 것이 만약 저염 음식이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에 팔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째려보았어요. 왜 나를 쳐다보고 그래? 내가 뭐 장모님 일부러 어떻게 되길 바라고 일부러 그런 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왜? 혼자 찔려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 당신 방금 통화한 그 내연녀 그냥 뭐하는 사람이야? 설마 지난번에 말했던 보험한다던 그 친구 그게 당신이랑 바람 피우는 년이야? 아니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당신 너무너무 흥분했거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긴 뭘 해. 당신 일부러 우리 엄마 몸 안 좋아지라고 한약에 들어가는 약초 달인 물 먹이고 저염 음식이라고 속이고 일반 음식 먹인 거 아니냐고. 어쩐지 환자식이 맛없다고 그렇게 거부하시던 엄마였는데 엄마가 한 그릇 싹싹 밥 비운다 했지. 그래서 뭐? 그게 뭐? 내가 장모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되냐? 나는 장모님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그게 우리 엄마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 건강이 저렇게 나빠졌는데 너야, 너 때문이라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픈 게 너 때문이라고.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일단 지금은 새로 들어간 안정제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 음식을 먹고 한약 성분이 들어간 차를 마셨다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부터 끊어야 합니다. 선생님, 방금 하신 그 말 진료 차트에 적어주실 수 있나요? 음식과 차에 대한 내용 말이에요. 소견서로 작성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왜? 당신 도대체 내 호의를? 호의? 호의 좋아하네 쌍놈아. 우리 엄마 곧 뒤질 거라고? 그러면 유산 챙겨서 이혼할 거라고? 야, 네 속을 뻔히 다 알았는데 뭐가 호의야? 너는 우리 엄마를 해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너랑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이혼할 거야. 너 같은 거 천벌 내리고 이혼할 거라고. 이혼? 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네가 나랑 이혼하면 그 공주 같은 성격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저게 아주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지멋대로지.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어디 바람이나 피운 개놈의 자식 주제. 아니다. 너한테는 개라는 수식어도 아까워. 너는 무일푼으로 쫓겨날 거야. 아니?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사업자금 그거 다 뱉어내게 될 거라고. 아이고, 그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 무슨 수로 뱉어내. 그리고 투자했으면 그치지. 너 그 돈 회사에 투자한 거 아니잖아. 네 내연녀한테 갖다 바친 거잖아. 나는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을 네 멋대로 썼으니 횡령이지 않겠니? 투자금 반환 소송도 할 거야. 넌 아주 죽댔어.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소식은 정은이가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정근이에게 실망을 했다고 우리 남편이 오해한 거라고 하더라 하면서 말을 전하니 정근이가 피식 웃더라고요. 본인이 그 호텔 로비에서 2시간을 기다렸대요. 2시간 동안 남편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설마 그런 증거 하나 없이 그랬겠냐고요. 저는 반반 정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병원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정은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정은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환자에게 좋지 않은 음식과 약초 성분이 지속적으로 투약이 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요, 정은이의 도움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정은이의 잘 아는 선배가 형사였고 그분이 이런 건 범죄라고 수사를 해주시겠다고 나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으로 몰래 친정엄마의 사망보험금을 챙길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그 내연녀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돈을 가로채려 했던 점, 투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횡령을 해 허튼 곳에 사용해 사업은 여전히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한다는 점까지 모조리 다 드러나게 되면서 남편의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처벌받기에 충분했죠.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시키게 만든 내연녀 또한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라는 말을 저는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께는 다시 한번 안정을 찾으셨지만 언제 또 발작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셨고 솔직한 말로는 더 이상의 연명치료는 친정엄마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내연녀를 고소했고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그들의 인생은 쫑이 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교묘한 지식으로 범죄를 일으키다니 정말 대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재판을 받는 동안 연달아 이혼 소송도 했고요.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도 걸었습니다. 이놈 그제서야 멘탈이 탈탈 털린 건지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전연의 꼬임에 넘어가서 잠시 눈이 헷가닥했던 거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잘했었는지 잘 알고 있잖아. 그랬지. 내 돈을 어떻게든 노리겠다고. 전연이랑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나를 이용한 거지. 난 말이야, 더 이상 당신에게 당하는 멍청이가 아니야. 지금까지는 당신이 주는 사탕에 넘어갔지만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제발 감옥에서 참여하면서 내 인생에서 꺼져줬으면 좋겠어. 여보, 이혼이라는 건 말이야. 다 그냥 한 말이었어. 당신 없이 난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미친놈아, 안 꺼져? 감히 내 친구에게 상처를 줘놓고 뻔뻔하게. 미래엔 너 같은 똥차는 없어. 양미래, 가자. 그렇게 주저앉아 펑펑 우는 찌질한 놈에게 손가락으로 욕 한번 날려주고 저는 짐을 싸서 정은이네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갔다가는 남편 놈이 매일같이 찾아올 것 같아서요. 저는 정은이네 집으로 온 뒤 엄마도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을 편하게 쉴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요. 남편 놈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엄마가 마지막 가는 길 편안하게 가길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가는 날에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날씨라도 화창했으면 좋았을 텐데 딸 하나 두고 떠나는 마음이 그렇게 슬프셨나 봐요.
정은이가 상주 노릇을 대신 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으로 울고 있는 저를 대신해서 조문 오신 손님들을 맞이해주고 또 우리 엄마 가시는 길 외롭지 말라고 지인들 다 불러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정은이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아직도 거짓으로 똘똘 뭉친 남편놈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의 보험금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연녀에게 밀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겠죠. 남편놈이 들어둔 보험은 결국 저에게 전부 넘어오게 되었고 저는 노후 걱정을 따로 하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보험금을 챙기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 일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더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외주일을 받아서 열심히 제 인생을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도 챙겼고 남편놈의 죄가 인정되면서 받아야 할 돈도 생겼어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게 전부 정은이가 제 옆에 있어 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요, 엄마의 집도 전부 정리를 하고 정은이와 같이 살 아파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비혼주의자인 정근이와 돌싱이 되어버린 제가 평생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의 우정 또한 영원하길 바라며 발맞춰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의지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 행운에 감사하며 내일을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